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천상갑 혹시 아세요? 천상갑. 천상갑이요? 네. 저는 칠갑산인 줄 알았습니다. 네, 천상갑이라고 해서 두꺼운 비늘을 가진 포유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화난 대학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중간 숙주로 천상갑을 지적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최영일 평론가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스의 발원 동물은 박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는 낙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우한시 내에 화난 수산시장이 발원지라고는 했는데 야생동물 거래가 금지되면서 과연 어떤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거냐. 근데 사스와 마찬가지로 박쥐로 지목이 됐는데 전문 연구진이 박쥐에서 바로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네. 그 중간에 매개동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것이 천상갑으로 강력하게 지금 추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에게 낯선 동물이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사진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몸에 비늘을 두르고 있는데 철갑 같은 비늘을 두르고 있습니다. 포유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의 열대 지역에 서식을 합니다. 이 인도의 천상갑이 좀 유명해요. 인도 천상갑 이렇게 부르는데 이 포유류지만 척삭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 박쥐에서 인간으로 옮기는 매개동물이 됐을 것이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어디서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저게 일반화돼 있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굉장히 고급 식재료로 쓰이는데 저 비늘이 예. 갑이 들어있는 갑옷처럼 돼 있는 저 비늘이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멸종 위기 동물인 거죠? 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입니다. 설교 교수님. 예.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박쥐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 화난 농업대학에서 이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천상갑이 중간 숙주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보통 바이러스는 네. 특정 종에만 감염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자연계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첫 숙주, 자연계 숙주는 박쥐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쥐도 포유류거든요. 그래서 박쥐인데 보통 어떤 바이러스든지 그 종에 있을 때는 안정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상당한 변이를 거쳐야 다른 종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쥐에서 직접적으로 인간한테 오기는 힘들다 이런 어렵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도 바이러스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많은 바이러스들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에게서 같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어떤 녀석은 바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태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동물에게서 직접 사람으로 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계 숙주에서 변이를 겪어서 어디로 갔다가 다른 동물에게 갔다가 거기에서 추가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오게 되고 또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도 상당한 추가 변이를 거쳐야 옮겨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숙주가 뭐냐 하는 걸 찾게 되는데 그럼 왜 중간 숙주를 찾냐 이거죠. 예. 중간 숙주를 찾아야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향후 방역 조치나 또는 어떤 문화에 기인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한 수단으로서 그런 거를 좀 치료제 개발 같은 데도 도움이 되나요? 치료제 개발에는 전혀 도움은 안 되고요. 도움은 백신이나 안 되나요? 치료제를 네. 개발하는 것은 지금 이 중간 숙주를 찾아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오히려 네. 중간 숙주를 찾아내는 것은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는 식문화나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 사태가 깔아앉는다고 해도 나중에 생길 일들을 추가적으로 조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간 숙주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천상갑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먹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방하기 위해선 접촉을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대학에서는 천상갑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발표에 의하면 뱀이다. 또 다른 몇 종류의 동물들에게서 분리한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꽤 비슷하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쥐에서 한 동물이 아니라 여러 동물로 갔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동물을 접촉하거나 먹거나 특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하거나 그러면은 감염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문화와 관련해서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 화난 시장에서 이 천상갑이 식용으로 판매됐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뭐 우한에서 천상갑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천상갑 요리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급 요리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닐 모양의 이거는 또 한약재로도 많이 쓰인다면 중국에서는 이게 통용되는 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남부하고 미얀마, 뭐 주로 이제 이런 쪽의 대만 이런 쪽에서 이제 서식하는 그 동물인데요. 문제는 이 동물이 이제 주로 뭐 개미라든지 이런 걸 먹고 삽니다. 근데 이 동물의 비늘 있지 않습니까? 저 비늘이 네. 저게 이제 한약재뿐만 아니라 필로폰의 재료로 쓴대요. 필로폰이요? 그 마약 성분 아닌가요? 그렇죠. 마약 성분이죠. 그러니까 필로폰의 재료를 쓰다 보니까 지금 있는 각 동물 중에서 가장 빨리 멸종위기종에 달한 게 바로 이 천상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각국에서 단속이 굉장히 심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기사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1월 달에 이쪽 동남아 쪽에서 그 경찰이 기습을 해서 그 창고에 있는 30톤 규모의 천상갑을 압수를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게 이제 식재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로폰의 재료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게 굉장히 암거래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 바이러스의 어떤 뭐 중간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이게 암암리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천상갑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중간 매개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이 많은 뭐 동물을 뭐 식욕으로 먹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식문화가 워낙 이제 다양해서 특히 이제 이런 뭐 박쥐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하여튼 이 건강 자연강장대로 좋다니까 저렇게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숙주 중간 숙주가 되어서 결국에 파급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 천상갑 아주 특징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마약의 어떤 성분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한약재나 이게 어떤 면에서 좋다고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멸종이 되고 어떤 면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되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이런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렇죠. 원인이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거래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게 이제 마약의 종류나 한약재를 쓴다 그러면 사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많이 소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서는 이 단속을 꽤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 이제 천상갑이 워낙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암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앞으로도 이거를 좀 하려면 이런 어떤 야생동물을 먹는 거 이런 어떤 식문화가 좀 상당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천상갑이 이 중간 숙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향후에 이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좀 해볼게요.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위해 이제 3차 전세기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엔 중국 국적의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도 같이 데리고 오겠다, 귀국시키겠다 이렇게 정부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 2차례 오실 때 사실은 이제 귀국을 포기한 분들이 계세요. 한 200여 분 정도 되신데 그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중국에 있는 분들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자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 정부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놔두고 사실은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좀 전에 우리가 리포트에 보셨지만 우한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뭐 치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분들도 좀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네. 일본은 이미 이제 데려온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중국 국적의 사람들 이렇게 귀국을 같이 시킨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민감하죠.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이게 생각이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데려온다는 것 자체는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무능하구나.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다가 알려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우한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봉쇄가 돼서 아무데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들만 나가게 될 경우에 상당히 내부적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전세기 2차, 1, 2차 할 때 그 밤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깜깜할 그렇죠. 때 나왔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해주고 해서 우리가 밤에 비행기를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또 그 중국분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만 달랑 데리고 오다 보면 또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국제전의 어떤 외교적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도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내일 일단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제 우한에서 이 전세기를 타고 온 우리 교민 중에 확진자 한 명이 더 나왔거든요, 교수님. 네. 사실 입국 당시에는 음성이었는데요. 이렇게 뒤늦게 양성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주 심각하게 드문 일도 아니에요. 종종 있습니다. 이제 24번째 확진자인데요. 네. 이제 당국이 발표하기로는 이분이 한국 내에서 감염됐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제 24번하고 13번이 네. 이번 전세기 1차로 같이 오신 분인데 예. 중국에서 동료시고 비행기도 같이 탔고 네. 버스도 같이 탔고 그런 동료시거든요. 13번도 이제 확진이 되고 예. 24번도 확진이 되었는데 당국에 네. 따르면 국내에서 감염됐기보다는 중국에서 감염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된 그런 지역사회 감염은 아닌 것으로 네. 보인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초기에는 음성이었다가 왜 양성으로 되었느냐. 예, 중간에 계속 열 체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막 입국하실 때 그 부근쯤에 우한에서 감염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너무 적어서 검사를 할 때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잠복기가 한 14일 정도 되면서 보통 한 6일에서 7일 정도, 감염 후 6일에서 7일 정도가 제일 많이 증상을 빈발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비행기를 탈 때쯤에서 감염이 되어서 비행기를 탔다가 격리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되어서 증상을 발현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향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황으로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음성에서 양성은 바이러스 농도가 너무 낮으면 바이러스 검출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네. 이제 음성인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계속 격리가 돼 계셨고, 있었으니까. 예, 1인실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추가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상황, 격리된 그 상황에서는 생활 수칙을 지켰다고 하면은 그 내에서는 그 생활 시설 내에서는 다른 분에게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 이렇게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계속 검사를 하잖아요. 신종 코로나. 그렇습니다. 근데 음성이 나오면 또 격리 해제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음성이 나와도 양성으로 뒤바뀔 수 있다면 예. 격리 해제하고 마음대로 다니십시오. 당신은 음성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검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 검사 키트가 나오기 전 검사 방법이 있고 신속 키트가 나온 검사 방법이 있거든요. 신속 키트가 나오기 전에 검사 방법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바이러스 농도가 낮으면은 검출력도 좀 떨어져요. 그런데 신속 검사 키트는 검사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훨씬 민감도도 높습니다. 아주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도 바이러스를 잘 잡아낼 수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음성이라고 해도 무조건 격리 해지를 하지 않아요. 우선은 환자가 상당히 양성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 정황이 있는 거예요. 문진을 해보니까 질의응답을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바로 해제를 하지 않고 격리를 이분들은 격리 조치를 유지를 하면서 며칠을 두고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롯데백화점에 갔었어요. 이번에 그 23번 환자와 같은 네. 어떤 공간에 그냥 있기만 했었어요. 네. 환자를 보지도 못하고 시간대도 다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도 이분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할 필요는 있지만 감염이 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그러면은 네. 이분한테 검사를 하더라도 이런 분이 음성을 내면은 한 번의 결과로도 충분히 격리 해제는 가능해요. 네. 그런데 23번 환자와 나 가이드를 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밀접하게 예, 접촉했다. 있었어요. 그러는데도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바로 격리 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격리를 유지를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한두 번을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음성만 나오면 바로 해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이거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검사 결과와 맞춰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염려를 하실 필요는 네.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이 접촉자를 이렇게 빨리 찾아내는
그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롯데백화점 얘기가 나와서 좀 교수님한테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이 롯데백화점이 어제 오후에 이제 23번 확진자가 단영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면서 임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23번 확진자 지난 2일에 갔어요. 롯데백화점. 벌써 어제 기준으로만 봐도 일주일, 5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을 닫고 소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말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왜 비말로 전파가 되냐 하면은 이 침이나 이 분비물이라고 하는 비말의 바이러스가 있게 될 때 가장 바이러스가 안정적인 상태로 활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말로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실외는 네. 바이러스가 금방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말이 금방 마른다든지 금방 바이러스가 그런 생존 조건을 잃어버리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실내는 훨씬 실외에 비해서 좀 더 바이러스 생존력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존하나요? 온도나 습도가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가 아주 좋은 조건에 있을 경우에 현재 이제 아주 초기 연구입니다만은 한 5시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시간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수분이나 여러 조건에 있어서 어떤 조건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실내라고 하는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또 어디에 묻혔을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명백히 지금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공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 시설을 재사용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려감이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이나 방역 절차를 추가로 추진해서 확실히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됐다, 박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 사용하는 분들의 아무 거리낌이 없고 걱정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시간이 지나도 설마 바이러스가 있겠나 그러지만 실제 바이러스는 없을 수는 있어요. 네. 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바이러스의 그 활력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을 하게 되는데 소독을 하게 되면은 3번에 걸쳐서 정해진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독을 하게 되고 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24시간의 시간 경과를 두고 재개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재개장을 하게 되면은 뭐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는 전혀 없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안심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23번 확진자의 열흘간 행적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질본이랑 지자체가 동선 공개를 두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설 교수님이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지자체는 한 가지를 더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 지역의 그렇죠. 민심. 예, 아까 네. 말씀하신 예. 대로 뉴스를 접해보면 중국의 경우에 이 20도 상온에서 뭐 이 습도가 45도에서 50도가 되면 5일까지 생존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뉴스를 시민들이 본단 네, 말이에요. 7일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현지 지금 언론에 말씀하신 따르면. 대로 몇 시간이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독까지 했으면 소멸됐다고 하는데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그런 이 사회적인 심리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인데 네. 질본은 바로 엊그제까지는 발현 이후의 동선만 공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3번 확진자는 1월 23일에 입국을 해서 중국 우한에서 예, 입국을 했죠. 2월 6일에 확진이 됐으니까 예. 사실상 2주를 활보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백화점, 마트 이런 쪽은 2월 2일, 3일 이후예요. 확진 직전. 그러니까 그럼 사실은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열흘 동안의 동선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높아지고 네. 지자체는 다 공개하자. 근데 질병관리본부는 조금 이제 바꾼 게 뭐냐 하면 발현 이후부터 공개를 발현 하루 전부터 공개로 그러니까 하루 더 확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선 공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급할 네. 것이냐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이 질병본부 당국과 지자체 간에 엇박자가 있습니다. 네, 설 교수님.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나 대책본부에서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동선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초래하는 거다.
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외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네. 신종이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 하고 5일이 흘렀을 때, 10일이 흘렀을 때, 20일이 흘렀을 때 이렇게 시간 경과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도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는데 이제 계속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무증상인데 감염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였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초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심지어는 당국도 부인하다가 그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무증상 감염도 있을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네.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게 잠복기가 막 끝나서 증상을 발현할 때는 명백히 바이러스가 그 사람으로 배출이 돼요. 그런데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감염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면역성이 아주 커서 증상이 아주 가벼운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없느냐? 명백히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당국도 원래는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부터 감염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동선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24시간을 땡겨서 그렇죠. 이때부터 이 동선을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케이스가 쌓여가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확정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대책은 좀 더 당겨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대책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않을까. 교수님 지금 이제 23명 확진자 같은 경우에 10일 열흘간의 동선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동선도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이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기억을 못했다거나 역학조사가 불분명해서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일부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급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혼란을 또 줄 수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동선이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그러는 경우도 경우도 많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덧붙이려고 하면은 이제 언제나 나온 이야기인데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창구는 확실히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는 우리도 우리에 맞는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창구가 단일화가 되어야 통계나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일괄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환자 숫자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창구가 단일화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창구가 단일화 안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요구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구가 단일화돼야 된다고 하는 당국이 이제 다른 창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요구도, 이쪽의 요구도 받아들여서 훨씬 투명하고 훨씬 빠르게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 창구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요구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질병 당국도 이런 요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것도 환자가 적을 때는 뭐 창구 단위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많아지고 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보건당국은 이런 점도 감안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아마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Q&A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검사 비용 이거 누가 내나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서 검사를 받겠다는 분들도 늘어났고요. 또 어제부터 여러 기관에서 가능해졌는데 비용이 16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싼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근데 이 검사를 받는다면 과연 누가 이 비용을 내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교수님, 네, 한번 말씀 주시면. 누가 내나요? 우선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돼요. 우선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전역 어디든지 중국 전역 어디에서든지 입국하신 우리 내국인으로서 14일 이내에 발열 증상이나 이 유사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본인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을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랑 문진을 해보니까 의사가 네. 한번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네. 신청해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분들 이외에 무턱대고 검사를 신청하는 것은 검사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럼 그분들 검사를 받으려면 그분들은 본인이 돈을 내는 거죠?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에 드는 분은 본인이 돈 하나도 안 냅니다. 정부에서 예, 부담. 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뭐 아직 뭐 중국을 갔다 오거나 최근에 뭐 한 달 이내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지 않고 나 불안하니까 가서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면 저는 16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손소독제 효과 있나? 사실 지금 손소독제가 엄청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마스크와 네. 함께 품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사실 뭐 지금 뭐 공공장소에서는 쉽게 보지만 사람들이 이제 구매하려고 하면 사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 효과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교수님, 이 손소독제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손 소독제의 주 성분은 에탄올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에탄올은 바이러스가 이 물 안에 이렇게 있어야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에탄올은 이 바이러스가 있는 물을 금방 빼앗아 가서 바이러스를 마르게 합니다. 네. 소위 말라서 비틀어지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소독제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여기 뭐 밑에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네. 이 손 소독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은 비누입니다. 비누. 네. 비누요? 예, 예. 어떤 형태든지 간에 비누로 하면, 비누로 씻게 되면은 이것은 바이러스를 마르게 할 정도를 넘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부수어버립니다. 완전히. 지금 저희가 이제 SNS 사진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식빵에 아예 비누로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좀 괜찮은데 그래도 손 세정제로 만진 건 살짝 변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비누가 제일 강력한 그렇습니다. 세정 효과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 궁금증 한번 네, 풀어볼까요? 세 번째 예. 궁금증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그 장소들이 폐쇄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제 23번째 환자가 지나간 그 백화점이나 마트가 영업을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문을 닫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예, 궁금해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확진자가 나오면은 폐쇄 조치를 하고요. 그 지역은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럼 정부가 그렇게 조치를 내리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권고를 했고요. 네. 정부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나 다른 뭐 이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엔 그런 권고를 정부가 하면 이 백화점 측이나 마트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우선은 이제 이거는 그 해당 건물주나 네.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완전히 퍼블릭 헬스, 그러니까 공공의 그 건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지역을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완전히 소독 방역이 된 채로 재개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여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확진자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직장이라던가 이런 공공장소가 좀 폐쇄되는 경우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 폐쇄되거나 뭐 계속 폐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폐쇄됐다가 그 부분이 소독 방역되면 또 열고 또 다른 부분에 혹시 확진자가 있으면 그럴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이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은 네. 폐쇄된다고 해도 뭐 대규모의 폐쇄나 이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은 국민 생활에 일부 불편은 있을 수 있어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불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대우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한랭킹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